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심한 메스꺼움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사들은 가능한 모든 검사를 했지만 제게서 아무런 이상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에서 한 낯선 남자가 제 목걸이를 만지며 제 피를 차갑게 식게 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이고 민준과 결혼한 지 5년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중심가의 예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업관리자로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가까운 미래에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 세웠던 계획대로 정확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제 삶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단순한 선물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우리의 5주년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환한 미소와 함께 금색 포장지로 싼 작은 상자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신선한 샐러드였습니다. 식탁에는 촛불을 켰고 배경에는 부드러운을 틀어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낭만적이고 완벽했습니다. 결혼기념일 축하해, 여보. 그가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얇은 은목걸이였습니다. 펜던트는 보통보다 컸는데 아마 큰 동전 크기 정도였고 표면에는 작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예쁘다, 민준 씨. 제가 상자에서 목걸이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걸어줄게. 그가 제 손에서 목걸이를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그는 제 뒤에 서서 제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채울 때 그의 손가락이 제 피부에 스쳤습니다.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감격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린다.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절대 빼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우리 사랑의 상징으로 매일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 좀 이상한 부탁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달콤하고 낭만적으로 느껴져서 항상 착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제 목숨을 거의 앗아갈 뻔했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처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목걸이는 편안했고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화상통화 중에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 번 칭찬을 받았습니다. 민주는 제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유난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더 많이 웃고 더 세심하고 더 다정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결혼 생활의 새로운 단계, 더 성숙하고 깊은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에는 아침에 가벼운 메스꺼움뿐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먹었거나 특정 식에 알레르기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제가 임신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고 그 생각에 우리 둘 다 들떴습니다. 하지만 임신 테스트 결과는 성이었습니다. 메스꺼움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위가 뒤틀리는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30분 동안 구토를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떨 때는 성공했지만 어떨 때는 실패했습니다. 아침에는 거의 먹을 수가 없어서 체중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지나서야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어느 날 아침 창백하고 떨리는 모습으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저를 보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응, 당신 말이 맞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치의는 저에게 종합검사를 했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압, 심장,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서연 씨. 의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마 스트레스일 겁니다.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요? 평소보다 더 받지는 않았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죠. 증상이 계속되거나 화되면 다시 오세요.
하지만 증상은 계속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화되었습니다. 끊임없는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머리 뒤쪽에서부터 시작되어 앞으로 퍼지는 둔한 통증이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한 항상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항상 지친 상태로 잠에서 깼습니다. 제 피부도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창백해져서 거의 회색빛이 돌았습니다. 눈 밑에는 어떤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깊은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손톱은 부서지기 쉬워졌고 머리카락도 평소보다 더 많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전문의에게 데려갔고 그 다에는 다른 전문의에게 그리고 또 다른 전문의에게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진료비와 검사비로 큰 돈을 썼습니다. MRI, CT 촬영, 더 많은 혈액 검사, 알레르기 검사, 갑상선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답답해.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아무도 뭐가 문제인지 말해주지 않아. 알아, 여보.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답을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는 제 손이 목걸이의 펜던트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습관이 생긴 것을요. 아직도 매일 하고 있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약속했잖아. 당신은 세상 최고의 아내야. 그가 제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만족스러운 어조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에게 편집증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증상이 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점점 더 몸이 안 좋아지는 3개월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10kg이 빠졌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여동생 소미가 어느 날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너무 안 좋아 보여. 영상통화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유령, 같아. 무슨 일이야? 나도 몰라, 소미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들이 아무것도 못 찾아. 혹시 심리적인 문제,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건 생각해 봤어? 의사들도 그렇게 물어봤어. 심리학자도 만났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징후는 없다고 하더라. 정말 이상하다. 소미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는 이 모든 걸 어떻게 감당하고 있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했어. 제가 인정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날 지지해주고, 모든 병원 약속에 데려다주고, 내가 먹는 걸 확인하고, 내가 아플 때 돌봐줘.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 동안 모범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저를 위해 요리하고, 집을 청소하고, 장을 봤습니다. 제가 너무 약해서 일을 못할 때도 그는 제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건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순간들, 거의 무시할 뻔한 순간들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실수로 목걸이에 물을 엎질렀을 때, 민준이 거의 소리를 지를 뻔한 일이나 엄마가 혹시 금속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모든 보석을 빼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을 때 민준이 즉시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이전에 은 보석을 문제없이 착용했었다고 말했던 일 같은 것들입니다. 게다가 그는 그 목걸이는 특별해. 우리 사랑의 상징이야. 뺄 이유가 없어. 라고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그 말 후에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위장병 전문의가 제 소화기 계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 특히나 실망스러운 진료 후에 저는 집에 돌아가기 전에 잠시 산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주는 저를 병원에 내려주었지만 직장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제가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오였고 지하철은 그리 붐비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근처 좌석에 앉아 눈을 감고 기차의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제 손은 늘 그렇듯이 자동적으로 목걸이로 향했습니다. 이 몇 달 동안 생긴 버릇이었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자 제 옆에 앉아있는 한 나이든 남자가 보였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였고 단정하게 빗은 회색 머리, 짧고 잘 다듬어진 수염, 그리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싸 보이지만 과시적이지는 않은 어두운 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길고 가늘며 손톱이 매우 깨끗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남자가 부드럽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직업이 보석 세공사입니다. 이 업계에서 40년 동안 일했는데 손님의 목걸이가 눈에 띄어서요. 본능적으로 제 손이 펜던트를 가렸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군요. 무슨 말씀이시죠? 제 가슴에서 작은 경고이 울리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펜던트를 더 잘 보기 위해 앞으로 살짝 몸을 숙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게가 맞지 않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 크기의 은 펜던트라면 더 가벼워야 하고 목에 걸려있는 모양새가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 게 확실합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요. 아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잠깐 봐도 될까요? 그가 손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저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목에서 목걸이를 빼지는 않았지만 그가 펜던트를 만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남자는 은색 하트를 손가락 사이에 잡고 부드럽게 돌리고 만져보고 여러 지점을 가볍게 눌러보았습니다. 네, 그가 저보다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이 펜던트는 열립니다. 로켓 목걸이 같은 것이지만 장치가 아주 잘 숨겨져 있네요. 열린다고요? 제가 혼란스러워하며 되물었습니다. 확실하세요? 남편이 선물해 준 건데 열린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남자가 저를 올려다보았고 그의 표정은 심각해졌습니다. 아가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부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런 비밀 공간이 있는 펜던트는 제 40년 경험상 이 특정 디자인은 몇 번밖에 보지 못했고 한 번도 좋은 것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펜던트는 물질을 담는 데 사용됩니다. 액체나 가루 같은 것들이요. 향수를 담는 경우도 봤지만 더 어두운 경우도 봤습니다. 더 어둡다니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 남자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최근에 몸이 안 좋으셨나요? 특별한 이유 없이 아프셨나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눈이 누렇게 변했어요. 그 남자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피부는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가끔 배에 손을 대는 것으로 보아 만성적인 메스꺼움이 있는 것 같군요. 어떻게요?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만성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펜던트 안에 있는 무언가가 당신의 피부 근처, 당신의 호흡기와 아주 가까운 목 근처에서 천천히 독성 물질을 방출하고 있다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기차는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주위의 모든 것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제 남편은 저를 사랑해요. 우리 기념일 선물로 이 목걸이를 줬단 말이에요. 아가씨, 그 남자가 상냥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펜던트를 열어서 안에 뭐가 있는지 봐야 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당신을 놀라게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맞다면 저는 그를 쳐다보았고 제 머릿속은
시속 1000km 오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상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던 모든 의사들을 생각했습니다. 목걸이를 착용하기 시작한 직후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절대 빼지 말라고 고집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목걸이가 젖었을 때 그의 과장된 반응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것 같았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제 귀에도 약하게 들렸습니다. 그럼 제 앞에서 열어보세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세요. 각 장치를 찾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기차가 역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몇몇 사람들이 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탔습니다. 그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걸이를 얼마나 오래 착용하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6개월이요. 제가 자동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증상은 바로 시작되었나요? 아마 일주일 후에요. 그 남자는 이것이 자신의 의심을 확인시켜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빼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중독에 대해 틀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것에 어떤 종류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건강이 어떤 보석보다 중요합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지만 제 손은 잠금 장치를 찾기 위해 목 뒤로 가져가면서 떨렸습니다. 여기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능숙한 손가락으로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목걸이가 제 손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만에 처우로 제 목이 비어 있었고 이상했지만 맹세컨대 즉시 숨을 좀 더 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남자가 제 손에서 펜던트를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이 특정 디자인의 개방 장치는 보통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은색 하트의 측면에 있는 거의 보이지 않는 지점에 손톱을 눌렀습니다. 지하철 소위로 겨우 들릴 정도로 작은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펜던트가 조개처럼 열렸습니다. 안에는 큰 알약 크기의 작은 유리 캡슐이 있었습니다. 양쪽 끝은 밀랍처럼 보이는 것으로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캡슐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는데 거의 물 같았지만 약간 더 점성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잠시 동안 조용히 그것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침내 그 남자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향수나 무해한 것이 아닙니다. 유리는 소량의 증기가 천천히 새어 나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방형 방출 방법입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법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경찰에 가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남편에게 이것에 대해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바로 경찰서로 가세요. 하지만 왜요? 제가 이제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죠? 우리는 5년 동안 결혼했어요.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남자는 펜던트를 부드럽게 다듬며 아무것도 쏟아지지 않도록 잠금 장치가 잘 닫혔는지 확인했습니다. 돈이 동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생명보험, 유산, 재산 같은 것이 있나요? 생각해보니 네, 저는 상당한 액수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할 때 가입하라고 주장하셨고 최근에는 할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땅으로 꽤 가치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저에게 그 땅을 팔라고 압박했지만 저는 감상적인 이유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인정했습니다. 10억 원짜리 생명보험이 있고 8개월 전에 땅을 상속받았어요. 그 남자는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설명이 되겠군요. 6개월 동안의 점진적인 질병 후에 겉보기에는 자연사하는 거죠. 의사들은 이미 당신의 모든 증상을 기록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아마도 진단되지 않은
자가면역 질환, 이나 원인 불명의 장기 부전으로 사망 원인을 돌릴 겁니다. 그는 보험금을 수령하고 당신의 남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했습니다. 저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고 자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 다 역에 멈췄습니다. 그 남자는 일어섰습니다. 여기가 제 정류장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제 말을 들으세요. 바로 경찰서로 가세요. 집으로 가지 마세요. 남편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목걸이를 보여주세요. 액체를 분석해 달라고 요청하고 안전하게 지내세요. 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저에게 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진수입니다. 종로 3가 234번지에 보석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목걸이에 대해 증언할 필요가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또한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소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흐느끼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조심하세요. 김진수 씨가 말하고는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지하철이 계속 가는 동안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들고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일부는 아직도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 제 민준. 제가 결혼한 남자.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했다니요. 하지만 사실들은 모두 거기에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착용하기 시작하자마자 시작된 증상들, 절대 빼지 말라는 그의 고집, 목걸이가 젖었을 때의 그의 반응, 항상 제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던 모습, 그리고 이제 펜던트 안에 이 신비한 액체.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가 3개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됐어? 이제 집으로 오는 길이야.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추가. 회의가 있어. 사랑해. 그 마지막 메시지는 저를 육체적으로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해. 저를 천천히 독살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저는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구글에서 검색했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서 세정거장 거리에 하나 있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지하철에서 내려 경찰서까지 2블록을 걸어갔습니다. 회색 2층 건물이었고 밖에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접수대에 경찰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가 묻고는 저를 더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얼굴이 아주 창백하신데요.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시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는 저를 조사실로 안내하고 형사를 불렀습니다. 형사는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40대쯤의 여성이었고 검은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총명한 눈과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있으신 것 같군요.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증상들, 아무것도 찾지 못했던 의사들, 목걸이, 지하철의 보석상, 펜던트를 열어 액체가 든 유리 캡슐을 보여주었습니다. 강 형사는 라텍스 장갑을 끼고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검사했습니다. 이 물질을 즉시 분석해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상태를 기록하고 혈액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지금 당장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만약 정말로 독살당하고 있다면 의학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 말을 믿으시나요? 제가 얼마나 안도했는지 놀라며 물었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형사가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묘사하는 증상들은 여러 종류의 만성 중독과 일치합니다.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법의학 의사가 저를 검사하고 혈액,
소변, 머리카락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이 지난 몇 달 동안의 독소 노출 기록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목걸이는 법의학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강 형사는 예비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24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아는 것을 알면서 민준이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없어요. 돌아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있나요? 가족, 친구요. 제 여동생이요. 제가 즉시 말했습니다. 제 여동생 소미와 함께 머물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녀에게 가세요. 남편에게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마세요. 만약 그가 묻는다면 더 많은 검사를 위해 병원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사실이니까요. 그동안 우리는 그의 재정 상태, 그의 이력, 모든 것을 조사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돈 때문에 당신을 죽이려고 계획했다면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소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한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갈게. 마침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내가 데리러 갈게. 소미는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도시 반대편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도착하려면 미친 듯이 운전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제가 숨을 거의 쉴 수 없을 정도로 저를 꽉 안았습니다. 그 개자식이 너한테 이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었어. 우리 모두 그를 믿었단 말이야. 강 형사는 우리에게 직통 전화번호를 주었고 계속 소식을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미가 저를 그녀의 아파트로 데려가는 동안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 분노,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받지 마. 소미가 말했습니다. 받아야 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안 받으면 걱정해서 너나 엄마를 찾아올지도 몰라. 정상적으로 행동해야 해.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제가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디야? 집에 왔는데 네가 없네. 병원에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강 형사가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위장병 전문의 진료 후에 몸이 너무 안 좋았어. 지하철에서 기절했는데 누가 구급차를 불렀어. 뭐라고? 괜찮아? 어느 병원이야?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갈게.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남자와 5년 동안 살면서 이런 면을 본 적이 없었다니요. 아니, 오지 마. 제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오늘 밤은 관찰해야 한다고 했어. 더 많은 검사를 하고 있어. 와도 소용없어. 어차피 못 볼 거야. 병원 규칙이야. 하지만 내 곁에 있고 싶어. 그가 고집했습니다. 알아, 자기야.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집에 가서 쉬어. 내일 더 알게 되면 전화할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걸이는 하고 있어?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소미가 가방에 넣은 증거물 봉투에 들어있는 목걸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물론이지.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항상 하고 있어. 좋아. 그가 말했고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좋아, 다행이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알았지? 몇 시든 상관없어. 그럴게. 사랑해. 제가 말했고 그 말은 제 입에서 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불타는 것처럼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목걸이 물어봤어. 제가 소미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처음 물어본 게 그 빌어먹을 목걸이를 하고 있냐는 거였어. 소미는 운전대를 너무 꽉 쥐어서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그녀가 이를 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그를 처리하게 놔두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소미의 아파트에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유리 캡슐 안에 투명한 액체가 보였습니다. 민준이 저에게 키스하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했던 모든 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를 천천히 독살하고 있었다니 저와 함께 갔던 모든 병원 약속들을 생각했습니다. 걱정하는 남편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독이 저를 얼마나 아프게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계산적일 수 있을까요? 연구소 결과는 36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강 형사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 경찰서로 와주셔야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결과가 나왔고 사건에 몇 가지 진전이 있습니다. 소미가 저를 다시 경찰서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 형사, 다른 나이 든 형사, 지방검사, 그리고 법의학 연구소의 독성학자였습니다. 앉으세요.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앉았습니다. 독성학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쓴 마른 남자였고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펜던트 안에 액체는 탈륨입니다.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극도로 유독한 중금속입니다. 위험성 때문에 그 용도가 금지되기 전까지 쥐약으로 역사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장기간 소량으로 복용하면 당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메스꺼움, 탈모, 신경계 문제, 체중 감소,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머리카락 분석 결과 약 6개월 동안의 장기간 노출과 일치하는 높은 수치의 탈륨이 검출되었습니다. 독성학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목걸이를 두세 달 더 착용했다면 체내 축적량이 치사량에 도달했을 겁니다. 당신의 죽은 원인 불명의 다발성 장기 부전의 결과처럼 보였을 겁니다. 세상에, 제가 속삭였습니다. 강 형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남편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그가 심각한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대부업자에게 5억 원 이상을 빚지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합법적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8개월 전 당신이 할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은 직후 그는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지만 땅이 당신 명의로만 되어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7개월 전에는 지방검사가 덧붙였습니다. 당신에게 알리지 않고 당신의 생명보험을 20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서류에 당신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쳐다보며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군요.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요. 그를 체포할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살인 미수, 사기, 문서 위조, 그는 오랫동안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완전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 증언할 의향이 있나요? 네, 제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밤에 그를 체포할 것입니다. 소란을 피하지 않기 위해 직장에서 떨어진 그의 집에서 체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힘들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할 것입니다. 당신이 미쳤다고 모든 것을 꾸며내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당신을 조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생각할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더 이상 저를 속일 수 없어요. 그날 밤 경찰은 민준을 우리 집에서 체포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없었지만 나중에 소미가 뉴스를 봤다고 말해줬습니다. 민준은 수갑을 찬 채로 결백하다고, 뭔가 착오가 있었다고, 아내가 아파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소리치며 나왔습니다. 이웃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볼거리였습니다. 경찰서에서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자 마침내 그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자백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변호사는 사건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는 감형을 받는 대가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징역 20년. 재판은 힘들었습니다. 저는 법정에 앉아 그가 어떻게 제 죽을 계획했는지, 인터넷에서 탐지 불가능한 독극물에 대해 어떻게 검색했는지, 암시장에서 탈륨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마찬가지로 체포된 부패한 보석상과 함께 목걸이를 어떻게 특별히 디자인했는지, 어떻게 제 건강화를 조심스럽게 관찰하며 즉각적인 의심을 사지 않을 만큼 충분히 느리게 진행되도록 했는지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의 변호인단이 저를 어려운 아내, 그가 필요로 하는 돈과 그 사이에 서 있는 여자로 묘사하려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최은 제가 증언대에 불려나가 그를 똑바로 쳐다봐야 했을 때였습니다. 법정 건너편에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저는 제가 결혼했던 남자를 보았습니다. 저를 웃게 만들었던 남자, 힘든 밤에 저를 안아주었던 남자,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던 남자. 하지만 그 남자는 정말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면이었을 뿐입니다. 제 증언에서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목걸이를 준 날부터 지하철에서 보석상 김진수 씨가 제 목숨을 구해준 순간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진수 씨도 증언하며 어떻게 목걸이를 알아봤고 왜 즉시 의심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단 3시간의 심의 끝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주는 처 10년 동안 가석방 없는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제 몸의 탈륨 수치는 몇 달간의 치료 끝에 마침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습니다. 체중도 늘었습니다. 메스꺼움이 사라지고 두통도 없어졌습니다. 다시 제 자신으로 돌아온 기분입니다. 민준과 함께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그 모든 기억을 안고 그곳에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소미가 사는 곳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겪었던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천천히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트라우마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단체를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신체적 폭행은 없었지만 그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교활하고 계산적인 형태의 폭력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땅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곳을 가정폭력 상황에서 탈출하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로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억을 기리고 제 목숨을 거의 앗아갈 뻔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보석상 김진수 씨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재판 후 그의 가게를 여러 번 방문하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보석상으로서 수십 년 동안 목걸이가 무기가 된 극단적인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보석학교에서 직업윤리와 의심스러운 상황을 인지하는 것에 대해 강연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제가 그를 볼 때마다 말합니다. 저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심을 무시했을 것이고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며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김진수 씨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지식뿐만 아니라 행동할 용기와 연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날 제가 지하철 대신 택시를 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다른 좌석에 앉았거나 김진수 씨가 저에게 말을 걸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지금쯤 죽었을 겁니다. 인생은 때때로 이런 작은 순간들, 이런 작은 우연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해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위험 신호가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닙니다. 민주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거나 모욕한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남편처럼 보였고 그것이 그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저 자신조차도 거의 너무 늦을 때까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이전에는 결코 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 직감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면 정확히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더라도 저는 그것을 조사합니다. 더 이상 머릿속에 그 작은 경고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 동생 소미는 제가 이 모든 일 이전에보다 더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동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지 더 인식하고 더 조심하고 친절한 얼굴과 달콤한 말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어두운 현실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사랑을, 관계를 신뢰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제 치료사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제가 겪은 일 후에 신뢰 문제를 겪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데이트를 하지만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진실한지 아니면 또 다른 가면인지 궁금해하는 제 일부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준이 한 짓이 제 인생을 파괴하게 놔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한 번 제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습니다. 제 미래까지 앗아가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목걸이는 참고로 경찰 증거물로 남아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그 목걸이를 생각합니다. 치명적인 비밀을 간직한 그 아름다운 조각, 완벽한 은유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들은 종종 가장 예쁜 포장지에 쌓여옵니다. 몇 주 전 감옥에 있는 민준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 첫 반응은 열어보지도 않고 버리는 것이었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빚 때문에 절망적이 되었다고, 멈추기에는 너무 늦을 때까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저를 사랑한다는 말로 편지를 마쳤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태웠습니다. 왜냐하면 민준이 저에 대해 느꼈던 것은 무엇이든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독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살인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재정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미가 저를 경찰서로 데리러 왔을 때 그녀의 눈에서 본 것입니다. 그것은 김진수 씨가 지하철에서 저에게 말을 걸기로 결심했을 때 본 것입니다. 그가 틀렸을 수도 있고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것은 지금 쉼터에서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 삶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여성들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단지 모방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차이를 압니다. 아직도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 잠시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잊고 민준에게 전화할까 생각하는 날들. 거리에서 행복한 커플들을 보고 제가 잃어버린 것, 아니, 제가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슬픔의 아픔을 느끼는 날들. 하지만 그런 날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좋은 날들이 더 많습니다. 소미와 함께 웃는 날들. 쉼터의 여성이 학대자를 떠날 힘을 찾도록 돕는 날들. 살아있다는 것. 메스꺼움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 거울을 보고 다시 뺨에 혈색이 도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즐기는 날들. 이 모든 일이 제게 남긴 가장 큰 상처는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함에 대한 어떤 순수함, 어떤 기본적인 신뢰의 상실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이 전적으로 나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는 약간의 건강한 예방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삶에서 경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너무 좋아 보여서 사실이 아닐 것 같은 것을 의심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직감을 듣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공유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의 그 보석상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했을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제 목숨을 구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 이야기가 단 한 명의 목숨이라도 구한다면 저는 그와 같은 선물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작은 세부사항, 당신의 직감, 사람들의 이야기의 불일치,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절대 빼지 말라고 집요하게 주장한다면 왜 그런지 자문해 보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가장 예쁜 선물들이 가장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은 그날 지하철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 용기를 냈던 날, 매일 밤 제 옆에서 자던 남자가 저를 천천히 죽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날, 제 완벽한 결혼 생활이 제가 믿었던 가장 정교한 거짓말로 드러난 날.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고 그것이 제 승리입니다. 민주는 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제 목숨은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은 완전히 제 것입니다. 그의 조종에서 자유롭고 그의 독에서 자유롭고 그의 거짓말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메스꺼움 없이 잠에서 깰 때, 거울을 보고 제 눈에서 건강을 볼 때, 독이 든 목걸이 없이 맨목을 만질 때, 살아남는 것이 제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